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는 레이포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지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포드 스틸은 차를 몰고 오헤어 공항으로 향하며 딸 클로이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내 아이린이 살아있을 때 승무원 해티 더럼에게 마음이 끌렸던 사실과 그로 인해 느꼈던 죄책감을 고백하고자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화재로 전소된 집들과 그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던 클로이는 불손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레이포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설명했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클로이는 이 말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자신은 살면서 고의로 죄를 짓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기에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범주에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클로이는 만약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은 앞으로 벌어질 이 거대한 사건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평생 헤매게 될 것 같다는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레이포드는 딸의 완고한 논리와 반항적인 태도를 마주하며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레이포드와 클로이는 오헤어 공항을 떠나 애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그들의 눈앞에는 처참하게 파괴된 시내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특히 6층짜리 차고가 무너져 내려 자동차들이 층마다 겹겹이 쌓여있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실종 사건 당시 운전사들이 사라지면서 차들이 통제력을 잃고 굴러떨어져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자신 또한 가족을 잃었지만 그들이 지금은 천국에 있음을 확신한다는 고백을 들려주었고 레이포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클로이는 차창 밖의 폐허만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후 도착한 식당에서 레이포드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는 아내 아이린이 살아있던 시절 승무원 해티 더럼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사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해티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려 했던 시도와 마음속으로 품었던 부적절한 생각들을 가감없이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클로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가냘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며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레이포드는 해티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클로이는 아빠가 이미 마음속으로 엄마를 배신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또한 클로이는 레이포드가 엄마의 신앙을 핑계삼아 자신의 마음을 정당화하려 했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했어요. 레이포드가 이번 주 중에 해티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그녀에게 진리를 전하겠다고 말하자 클로이는 관심에서 설교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이냐며 비꼬는 태도를 보였어요. 클로이는 해티를 하나님 쪽으로 이끄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레이포드는 떨치기 힘든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한때 해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불쌍할 뿐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
레이포드의 진심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레이포드는 계산서를 집어들며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한편 벅 윌리엄스는 공항 비상구 근처에서 자신의 사망 소식을 다룬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잡지사 기자 사망 추정이었어요. 그때 스티브 플랭크가 다가와 조지 오레스코비치라는 가짜 이름의 기자증을 건넸습니다. 스티브는 카르파티아 측에 독점 인터뷰를 제안했으며 카르파티아가 수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벅은 사망 보도가 나간 마당에 무명 기자 신분으로 인터뷰가 가능하겠냐며 의구심을 보였지만 스티브는 직접 만나본 카르파티아가 결코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니며 그를 대서특필하지 않으면 우리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티브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카르파티아에 대한 경이로운 정보들을 쏟아내었어요.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9개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진 천재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영웅 하임 로젠츠바이크 박사가 그를 온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는 인물로 극찬했다는 점은 벅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또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의원들에게 모든 권력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그의 민주적 행보 역시 기존 정치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유엔 건물에 도착한 벅은 동료들의 눈을 피해 뒤편 자리에 숨어들 듯 앉았습니다. 드디어 연단에 등장한 니콜라이 카르파티아는 186cm의 키에 눈부신 금발,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는 연설문 한 장 없이 즉석에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벅은 루마니아 시골에서 왔다는 그가 옥스퍼드식과 미국식이 혼합된 완벽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젊은 대통령이 뿜어내는 초자연적인 카리스마와 스티브의 확신이 무엇이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니콜라이 카르파티아는 연단에 서서 전 세계 회원국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이나 발음의 실수도 없이 국가들을 호명해 나갔습니다. 그가 마침내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연방, 영국, 미국을 차례로 외치자 벅은 자신도 모르게 후다닥 일어났어요. 오른편에 앉아있던 스티브 플랭크 역시 수십 명의 기자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실종 사건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벅은 이 순간 그동안 잊혀졌던 사람들 간의 형제애와 신뢰, 그리고 국가 간의 유대감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기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연합을 갈망하는 모든 나라의 이름을 열정과 박력을 담아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군중들이 목청껏 소리치며 손뼉을 치게 만들었어요. 평소 냉소적이었던 스티브와 벅조차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함께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카르파티아의 암기력은 국가 이름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이름과 정확한 취임 날짜, 임기 기간을 나열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산하 18개 기구의 명칭과 각 본부의 위치, 그리고 현재 그 기구들을 이끄는 총재들의 이름까지 단 한 번의 메모 확인도 없이 완벽하게 읊어나갔어요. 거의 200개 국가를 호명하며 달궈진 그의 음조는 간절함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벅은 이 새로운 정치 스타가 단숨에 언론과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카르파티아의 연설이 끝날 무렵 총회장은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벅은 냉소적인 기자로서의 본능을 유지하려 했으나
메모 한 장 없이 방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읊어대는 그의 능력과 세련된 태도를 지켜보며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연설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전 세계적인 단합을 호소했으며 장내에 모인 사람들은 그가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깊이 매료된 상태였어요. 벅은 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 미국 전체가 니콜라이 카르파티아를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이후 뉴욕에서는 니콜라이 카르파티아 루마니아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벅 윌리엄스의 지인들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하임 로젠츠바이크 박사는 벅의 손을 맞잡으며 카르파티아 대통령도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젠츠바이크는 벅에게 오늘 밤늦게 단독 인터뷰가 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카르파티아는 매우 인상적이고 노련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과 시선을 맞추었고 방 건너편 기자의 명찰을 읽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닉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지만 모두가 그를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유엔의 역사와 국제연맹의 유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며 유엔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카르파티아는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핵무기에서 발생한 아원자적 이온화가 대기 중의 전자기 회류와 결합하여 발생한 즉각적인 반응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아이들의 전자기가 어떤 일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내놓았어요. 또한 이 사건을 신앙적인 휴거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어요. 그는 곧 뉴욕에서 열릴 세계 그리스도교회 종교회담에 초청받아 종말론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카르파티아는 성닉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순식간에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논평위원들은 그를 유엔 사무총장의 협동 고문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벅은 스티브 플랭크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로 향하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벅은 조너던 스토나갈이 런던의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카르파티아는 그저 그의 하수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어요. 스티브는 벅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지만 벅은 세상이 변했다며 카르파티아가 다른 사실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일단 그를 신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레이포드로 화면을 옮깁니다. 월요일 오후 시카고에 도착한 레이포드는 클로이에게 차를 맡겨 먼저 집으로 보낸 뒤 승무원 해티 더런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을 섬뜩해하는 클로이를 다독인 레이포드는 식료품을 사서 뒤따라가기로 하며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레이포드가 식료품을 사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어요. 차고 안에는 레이미의 살균차와 설상차 그리고 자전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현관문은 안쪽으로 걷어차여 조각나 있었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가전제품과 보석류는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다행히 클로이는 무사했어요. 그녀는 도둑과 마주치지 않고 이웃인 앤더슨 씨 댁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최근 이런 범죄가 배나 증가했다며 전문가들이 양탄자 청소업체 트럭을 이용해 순식간에 물건을 실어 나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클로이는 레이포드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어요. 브루스 목사에게 받은 복음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한 것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클로이는 빈집에 혼자 남아있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가서 브루스 반주 목사에게 새 비디오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에 브루스 목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범죄 상황이 교회 지역까지 옮겨온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레이포드는 도난당한 테이프를 다시 받자고 한 것이 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딸이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 중인 것이 분명하니 좀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자칫 딸을 자극하여 밀어내는 꼴이 될까봐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다짐했어요. 밖을 나온 김에 레이포드는 TV와 비디오 등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보험 서류 작성과 경비 시스템 재작동 등 급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도 클로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제 다시 벅에게로 가볼까요? 벅의 자동 응답기에는 지난주에 만난 여승무원 해티 더럼의 메시지가 남겨 있었어요. 그녀는 뉴욕에 왔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벅은 스티브에게 그녀를 눈부시게 예쁘지만 그냥 아는 여자라고 소개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벅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런던 경찰국의 경감은 로젠바이크 박사의 동료들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벅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며 조속한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뒤이어 인터폴 역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는 벅이 런던을 떠날 때 이용한 전세기와 가짜 여권 문제를 언급하며 그를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벅은 법적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신변의 위협을 확신했어요. 이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니콜라의 카르파티아 뿐이라고 판단한 벅은 스티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유엔에서 카르파티아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벅이 면도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스티브가 소식을 전했어요. 조금 전 호출이 왔는데 뉴욕 형사들이 벅을 찾으러 사무실로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벅이 조금 있다가 플라자 호텔에서 카르파티아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벅은 당황했지만 카르파티아를 취재해서 기사를 연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는 벅이 카르파티아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벅은 아직 자신에게 오레스코비치 이름으로 된 기자증과 신분증이 있으니 경찰이 플라자 호텔에서 기다린다고 해도 처음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벅에게 경찰이 가짜 신분증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자신과 신분을 바꿔치기 하자는 것이었어요. 경찰이 스티브를 오레스코비치로 위장한 벅으로 착각하는 사이에 진짜 벅이 안으로 들어가 카르파티아를 만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벅은 그 제안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며 어깨를 움츠렸어요. 벅은 무엇보다 TV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에 나오는 카르파티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스티브는 벅을 데리고 갈 장소로 마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스티브의 집 역시 곧 경찰들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근처에 사는 마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는 지금 당장 건너오라고 답했지요. 그녀는 평소 그 시간에 남편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보지만 오늘 밤에는 녹화해서 보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택시에 탄 벅과 스티브는 벅의 아파트 앞에 차 2대가 슬며시 멈춰서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를 본 벅은 진짜 첩보 영화 같다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지의 집. 마지의 남편은 평소 좋아하던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정작 나이트라인이 시작되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인터뷰에 나온 니콜라의 카르파티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시청자 한 명 한 명에게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는 카르파티아가 미국에서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자신의 혈통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목표와 임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강조했어요. 진행자는 피플즈의 최고 섹시남 선정 소식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자신은 섹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세계 여러 민족이 화합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운동을 펼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힘이나 권력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가 세상에 들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는 카르파티아를 향해 루마니아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수단 사용과 과거 경쟁사업과 살해 혐의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살해당한 경쟁자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고 답하며 슬픈 기색을 보였고 대통령직 승계 역시 전임 대통령의 부탁과 국민투표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지의 남편은 그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며 투덜댔어요. 벅은 카르파티아의 논리전개 방식과 능숙한 말솜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자신이 유엔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유엔이 원래 설립 목적인 평화유지 운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현재의 전 지구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명적인 계획을 공개했어요. 그는 인류가 진정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입니다. 현재 5개 상임이사국 체제에 세계 5지역에서 한 국가씩 더 선출하여 총 10개의 상임이사국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국 제도는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카르파티아는 기존의 거부권 제도를 대신하여 훨씬 엄격한 만장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지역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대표들만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갈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카르파티아는 더욱 파격적인 계획을 이어갔어요. 그는 전 세계 민족이 일어나 정부에게 군비를 축소하여 무기의 10%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의 무기는 유엔에 양도하여 유엔이 국제평화유지기구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거 냉전시대와 한국 전쟁 당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평화 노력이 방해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식을 과시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자신의 개인적 목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변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핵심 사상을 정리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유엔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통화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지구촌을 이뤄야만 합니다. 한편 레이포드와 클로이는 새로 산 TV 앞에 앉아 니콜라의 카르파티아의 얼굴과 신념에 집중했습니다. 클로이는 그가 굉장한 사람이라며 정치가의 말을 이해하며 듣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레이포드 역시 사심이 없어 보이는 그를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고 동의했습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가 저 사람을 목사님이 경고한 거짓말쟁이와 비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레이포드는 카르파티아에게서 악하거나 이기적인 구석을 찾을 수 없으며 목사님이 말한 사기꾼은 좀 더 티가 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클로이는 그가 시원한 산들바람처럼 느껴진다며 그의 힘은 진지함과 겸손에서 나온다고 평했어요. 그때 해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카르파티아를 칭찬하느라 거의 넋이 나가 있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레이포드의 뉴욕행 비행 스케줄을 물었어요.
해티는 잡지사 기자 벅 윌리엄스가 카르파티아를 알 것이라고 그를 통해 소개받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티는 레이포드에게 뉴욕행 비행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지만 레이포드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에 해티는 과거에는 늘 자신을 비행 스케줄에 맞추려던 레이포드가 이제 와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렬하게 화를 냈어요. 해티는 지금 당장 만나 대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레이포드는 집에 든 도둑 때문에 불안해하는 클로이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해티는 레이포드가 아내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레이포드는 우리 둘이 특별한 사이였던 적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벅과 카르파티아에게 동시에 관심을 보이는 해티의 태도가 모순적임을 지적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해티는 벅이 카르파티아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레이포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었다면 레이포드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레이포드는 허를 찔렸고 자신 역시 그 이상의 관계를 바란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해티는 이제 예전처럼 지내면 된다고 말했지만 레이포드는 이제 친구로만 지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해티와 꼭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해티는 전에는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하지 않다가 이제야 부르는 의도를 비난하며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레이포드는 이번 실종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다며 그 진실을 찾게 도와주고 싶다고 애원했지요. 해티는 레이포드에게 설마 광신자가 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어요. 레이포드는 그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했어요. 해티의 말이 옳은지도 몰랐으며 분명히 거의 광신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포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을 잘 알지 않느냐며 날 믿으라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해티는 전화로 간단히 내용을 말해주면 가겠다고 했지만 레이포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티는 그럼 안 갈래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레이포드는 끊긴 수화기를 붙잡고 그녀를 불렀지만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